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요. 이제 16시간 남았습니다. 어제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오늘도 후보마다 총력전을 벌일 텐데요. 아침의 매일경제가요. 오늘 묵직하게 이런 주제들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폭탄을 맞은 국제 유가다. 올해 배럴당 $2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100달러 훌쩍 넘어갔죠. 지금 그래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2010년 한 10년 정도의 유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지금 거의 최근 10년 사이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요,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나라는 일단 동참을 안 할 듯하다는데 이렇게 되면 유가 오르고요. 그렇다고 유가 대체로 또 갓을 찾게 되죠? 또 오르는 겁니다. 계속 오르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자.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 논란의 선관위원장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습이었습니다. 뭐 출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발부 일었었는데 어제 출근을 해서 회의를 하는 모습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뒷북 대책 내놓은 부실 선관위. 일단 기사가 뭐 뒷북, 부실 호의적이지 않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뭔가 어제 결정을 했어요. 확진자 내일 투표일인 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전 투표 때와는 달리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바꿨습니다. 그럼 이거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와 같은 기표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혼선이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자,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유세중의 피습, 폭력에 얼룩진 대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급실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큰 부상 뭐 아니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70세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여야는요 대선을 앞두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일 절대로 안 되고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위에 사진 보시면요. 뭐 이 자세는 같은데 손가락 모양이 좀 다르죠? 아마 본인들의 기호를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뒤에 이 지지자들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이재명 숙련된 프로를 뽑아주세요. 저쪽은 초보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윤석열 정직한 머슴을 선택해 주세요. 저쪽은 정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서로 본인의 장점을 내세운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문성을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했다. 윤석열 머슴론으로 정권 교체 강조했다. 이런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3월 8일 오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반대 있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확진자,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가 이게 큰 혼란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선관위 내부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를 예상을 하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갔을까? 이거를 앞으로 향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보시죠. 유세중 비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일, 대선 막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내용도 좀 준비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마지막 유세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만 딱 남은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처음 유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유세는 특히나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후보 그리고 각 선대위 그리고 각 참모마다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오늘 일정이 좀 나와 있어요. 한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총을 든 의원들, 우크라이나 의원들 얘기입니다. 지금요,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의원들은 좀 몸을 사리거나 좀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의원들, 나이와 상관없이 남성, 여성 상관없이 모두 총을 드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선거 뉴스 그리고 대선거 관련 뉴스 전해들었지만요.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뉴스의 중심이 선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참 처음 보는 현상 많은데요. 이거 역시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요 기사 있어서요. 동아일보 기사 좀 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사전투표지 대리 투입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격리자, 이 사전투표 미리 계획을 짰겠죠. 이른바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검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죠. 지난달 수도권 선관위 사무국장 등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넣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지금. 사전투표 대리투입 지침 반대를 전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지침을 고수했고요. 그대로 혼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뭐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굉장한 비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어요. 계속되는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 투표함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이게 왜 거기가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된 보관하는 곳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떤 곳에는요, 원래 그 CCTV로 감시래요. 이거 누가 만지거나 절대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CCTV가 가려진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 뭐죠? 이 상황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막 따로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보죠. 이 선거관리위 사무국장실에 이 사전투표함이 가 있는 거면요. 이게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창관인 올 때까지 잠시 둔 것입니다.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투표 우편물 5만 부를 보관한 곳에 CCTV가 있긴 있는데 또 CCTV 일부가 가려져 있었대요. 내부 회의 노출될까 봐 CCTV를 가렸다. 그러면은 이걸 거기다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가려야 될 정도로 그런 장소에 보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선거관리위원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선거에 집중. 다른 말씀은 다음에.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는 없었다. 그런데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유감 표할 듯하다. 유감 표명까지 좀 시간이 걸린 거네요. 그럼 오늘 만약 하게 되면요. 지금 굉장한 비판이 좀 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브리핑을 좀 했어요. 뭐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투표일에 그럼 확진자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투표할지는 좀 예측이나 집계된 수치가 있나요? 그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전 투표소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특히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200명, 300명 이상 이렇게 단기간에 몰리셔갖고 크게 이제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자, 뭐 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어요. 뭐 기자들 질문이 계속 나왔죠, 어제. 그리고요. 다음 영상은 선거관리위원장 모습도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많이 기다렸죠. 선거관리위원장께 질문도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부실이 많은데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분을 이용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선거관리위원장, 야당에서는 좀 거세게 비판하고 뭐 사퇴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 상황에서. 저희들도 뭐 그 야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특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어떤 중립성과 투명성, 권위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일부에서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뭐 투표가 뭐 무효다, 뭐 잘못됐다 이런 그 전부터의 논란이 있었죠. 그것은 사실 일고의 가치가 없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히 총체적 관리 부실 또 예측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말하자면 CCTV를 열어놓고 자기의 정당성을 밝혀야 되는데 CCTV까지 만약 가렸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그거 뭐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편안한 가운데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선관위의 어떤 사임이라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수장인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마땅히 사과해야 되고 사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스스로 사퇴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대선이 끝난 뒤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실제로 겁니까? 보면 오히려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퇴 입장을 내고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 기간에 있으니까 선거 그 처리는 하고 하겠다. 이렇게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것은 다 뭐 그 사퇴권자라든지 어떤 국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본 선거까지는 마무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지금 여당 소속이신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사실은 국정을 끌고 가는 그리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여당이라서 조금 이번 상황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혹여나 이게 마치 뭐 여당이 개입된 것처럼 보이지면 더군다나 안 되기 때문에 괜한 또 오해를 받거나 괜한 오해를 받잖아요. 이거 자체가 괜한 오해를 받게 하고 혹은 부실한 부분은 부실한 대로 공개해서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계속 이것이 뭐 버티기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진영론에 마치 무슨 뭐 한쪽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누가 되든지 선거의 진척에서
불복할 수 있는 거리를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향후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엉뚱하게 또 파장을 일으키는 거 아니까 지금 이런 걱정들도 정치권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아마 예. 여기 야당이 지게 되면은 크게 불복거리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빌미가 될 게 나타났다 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자, 김경혁 전 부장님. 선관위원장, 뭐 구체적으로 김영주 전 의원님은 거취 관련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좀 심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지난번에 2020년 4.15 총선 때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논란 때문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예.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지난 그 2000년도인가에 그 미국에서 엘고하고 조지 부시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플로리다에서 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천공이 됐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그때 그 보도가 전 세계에 나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투표가 얼마나 우습게 되고 있느냐. 사실 미국이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굉장히 후진적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죠. 그렇죠. 그때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야 우리나라는 투표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초크리 비닐봉지 투명 비닐봉지 이런데 유권자들의 투표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이거 정말 해외 토픽에 나올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투표라는 게 어쩌면 이번 투표를 마지막으로 아마 돌아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감염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번에 투표가 자기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소중한 투표예요. 그런데 투표 관리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노정희 위원장 투표 당일날 근무도 안 했잖아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비상임이라는 거 알겠어요. 뭐 잠깐 상근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투표날 나오지도 않는 선관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사무총장한테 다 맡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군대로 비유하자면요. 전쟁이 터졌는데 사령관이 토요일 됐다고 나는 휴일이니까 쉬어야겠어 라고 위수지역을 이탈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선관위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예. 국가 기구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국기가 문란된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노정희 위원장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또 회의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회의 끝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 나가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정말 선관위가 그동안 지켜왔던 명예 예.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조혜주 상임위원장을 뭐 친문측근이라는 사람을 또 다시 임명하려고 해서 1900명인가 2900명이 예. 선관위 직원들이 문제 반대 제기를 성명을 했어요.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관위 위상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요. 수출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와서 배워요. 근데 앞으로 다른 나라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그때 사전투표 그쪽에 무슨 그런 일 있었던데요. 어떻게 된 거죠? 라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토록 자랑을 했던 일이었었는데요. 자, 다음은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야 뭐 각각 목소리를 냈죠. 뭐 공통적으로 이런 일 큰일 났다. 이거 문제 많다. 이건 같은데요. 뭔가 또 바라보는 지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정권과 선관위의 합작품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유례가 없이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해 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예요. 같은 소리 좀 하세요.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의학계가 지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아니 막 덮어씌우지 마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이 나오고 왜 덮어씌우냐 이걸 왜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냐 뭐 이런 반발인 거죠. 윤희석 대변인. 그러니까 뭔가 인사 문제하고 연결돼서 야당은 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중립 뭐 이런 거 문제 많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위원이 9명인데요. 예. 그중에 지금 2명이 공석입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1명이 지금 공석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근을 하면서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상임위원이 또 공석이에요. 이게 공석이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지난 3년간 상임위원으로 일을 해왔었던 조혜주라는 분을 예. 다시 임기 연장해서 비상임위원으로라도 근무하게끔 하려고 하다가 선관위 2,900명 직원들이 논란이 반발을 된 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임위원이 추가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는 상근으로 일하면서 뭔가 이 선거 사무를 총 지휘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상근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이 없는 상태라. 그렇죠. 지금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긴 하지만 그날 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비상근이라고 비상근이에요. 설명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어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어떤 해결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그랬던 실책이 분명히 있다. 이건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진성준 의원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정부와 관계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구성을 한번 보세요. 9명 위원 중에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합니다.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하고요.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는데 그중에 2명이 여당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7명 중에 6명이 현직 대통령, 현직 대법관, 그리고 현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럼 7명 중에 6명이 여권 성향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 여당도 당연히 지금 이 파행에 대해서 선관위 파행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느껴야 되는 건데 왜 정부랑 연결시키냐 이렇게 화를 내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민수 부단장님, 여당도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선관위의 저런 모습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절차를 잘 밟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여러 가지 하는 그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런 모습들은 분명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게 맞아요. 저 질타받고 나중에 누군가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설사 지금 국민의힘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관리의 문제가 나왔다면은요 똑같은 입장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로남불의 태도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보면은 2020년 좀 전에 사전투표 일각에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이미 아니라는 게 황교안 전 대표나 민모 의원이나 이런 주장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선을 긋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를 했고 미국 가서 추태 부려가지고 국제적 망신 사지 않았습니까? 한 분은.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총선 때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총선을 잘 관리해가지고 당시 외신이나 외국으로부터 칭찬받은 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당시. 그리고 제가 국회의장실에 공보수석 있을 때는 이 중앙아시아 한 국가도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을 이게 수입한다거나요.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그럼 체결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2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 관리의 문제는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되고 아무리 확진자 수 예측을 실패했더라도 선거를 위해서 관리하는 조직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거 맞죠. 그 구성 지금 말씀하신 구성들은 다른 헌법기관들도 똑같이 대통령과 여야, 대법원 이렇게 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의 문제로 그 편파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야당의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께서는 무슨 합작품이라는 표현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을 몸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사과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어요 지금. 몸체라는 게 이른바 할 때 몸통하던 거를 본인들도 너무 나가면은 역풍 불까 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선관위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를 내시고 지적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대선이 바로 목전에 뒀다고 해서 너무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또한 우리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지적하는 건 여야가 따로 없지만 그 또 선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뭐 문제가 발생했고요. 많은 지적이 나왔죠. 그리고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남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사가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관위 공개된 기표 투표지 일단 유효표로 처리한다고 방침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확진자, 그 격리자 이분들이 투표로 갔는데 투표용지 본인 걸 받고 임시봉투를 받았는데 이 임시봉투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투표가 된 게. 그래서 논란이 커졌는데 그럼 그 투표가 된 그 용지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노출이 된 거잖아요. 원래 비밀 투표해야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유효표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투표 용지만 받고 그러니까 가서 접수하고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투표하겠다고. 근데 용지만 받고 집에 간 확진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일단 투표를 안 한 거예요. 용지는 받았는데 내일 투표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이게 내일 투표인데 아직까지 이게 뭐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지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남아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선관위 설명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 은평구 쪽에서 하나가 나왔고 대구의 이제 수성구 쪽, 그다음에 부산 연제구 쪽 이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이 투표지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거다.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효로 처리했다는 이야기.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진자 등 선거인 중에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이제 투표 용지가 혹시 출력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저는 투표 안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투표소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은 투표 안 하신 분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선거권을 다시 이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안 하고 가신 분의 경우에는 본선거 때 선거권의 보장에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를 읽히는데 맞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분의 이제 특정인이 누구였는지 확인되지가 않는다면 이분은 본투표소에서 투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자, 김정욱 정국장님, 그러니까 공개된 투표 용지, 이미 투표란 지금 공개된 부분, 이거는 유효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문제가 이거거든요. 용지만 받고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신 분들, 이분들이 이거 어떡하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관위도 명확하게 설명 못했어요. 지금. 네, 선관위가 설명을 못하는데 사실 그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을 이제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답을 제가 내리는 건 경솔한 얘기 같고요.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의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권을 박탈당한 분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소중한 4년을 기다려서 5년을 기다려서 행사하려고 하던 나의 투표권이 내가 제대로 행사를 못했다. 그런데 나의 과오가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선관위의 책임이잖아요. 선관위의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이게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해서 못하게 됐다면 귀책 사유가 없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인재이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게 된 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 참정권을 방해받았다. 그렇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서 해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 확인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미 용지가 발급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과연 투표 행위는 어디서부터 투표 행위로 봐야 되고 그게 마친 게 어떻게 된가? 뭐 이제 법률가든 그렇게 따져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무효표를 처리하고 또 혹은 뭐 지금이라도 법률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명백하게 어떤 그 자문 어떤 그 유권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논란을 줄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그분한테는 안타깝지만 무효표 처리를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소송, 배상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차선이지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만에 하나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기표를 했는데 다른 종이를 들고 와서 투표를 2번 했다. 이런 중복, 식의 논란을 이중으로 투표라는 이중 했으면 그걸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건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더 큰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리주의적 접근 방법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한테는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국가적 정체적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국가가 잘못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배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참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선관위의 어떤 유권 해석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달라서 혼란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거를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말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선거를 해보셨으니까 그런 걸 좀 체감하셨겠네요. 질문해가지고 전화해서 이게 됩니까 하면 된다 그래놓고 문제가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적들도 많이 그동안에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참에 사실은 조금 더 선관위의 혁신 뭐 정말로 요즘 블록체인 시대인데 블록체인 선거를 채택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은 벌어졌고요. 아무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해결법. 이거 오늘 이 문제 이거 오늘 정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일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소은길 민주당 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세중의 피습, 70대 유튜버 현행범 체포. 근데 이분 뭐 행적을 보니까 뭐 반미, 약간 뭐 한미 훈련 반대 뭐 이런 거 몫을 좀 냈다 그래요. 일단 뭐 둔기 휘둘렀다. 봉합 시술 받았고요. 중상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모두 규탄을 했죠. 이런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 그리고 뭐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나를 위해 기호일 네, 우리 시청 거리를 보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전화하셔서 송영길 대표는 신촌 유세 현장에서 망치로 뒷머리를 맞아 찢어지고 피가 나와 긴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봉합 시술을 받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 바깥층은 부분 함몰이 되었으나 뇌의 내부나 뇌 조직 파괴나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탕의 소견이었습니다. 중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보셨죠? 이 영상이 중간에 딱 끊긴 거죠. 거기까지만 지금 저희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선 부상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뭐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 상황이죠.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나왔거든요. 뭐 가해자가 친문 성향이다. 일부 주장에 여당은 카더라일 뿐이다.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뭐 이렇게 갖고 좀 반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국민 통합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요 경찰 쪽에서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특히 후보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벌어졌어요. 저 영상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예. 네,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이제 누가 그랬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본인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뭐 그러신 예.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 또는 자기 의견을 자주 이렇게 표명하시는 어떤 영향력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마치 국민의힘 지지자가 송영길 대표에게 그런 테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냥 확인 없이. 그래서 지금 뭐 해방 직후도 아닌데 뭐 백색 테러 이런 말을 해요. 백색 테러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익에 의한 테러를 얘기하고 예. 적색 테러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온 예, 반응이 그거였어요. 좌익에 의한 테러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그런 용어까지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 근데 보니까 이분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이 송영길 대표를 좀 비난하는 영상,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영상 많이 올리고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영상 이런 거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편이다 말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송영길 대표에게 테러를 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예. 차원에서 이 선거 과정이 너무나 과열되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전체가 그래도 좀 반성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오죽하면 저런 분까지 나오겠느냐.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한민수 부단장님, 특히 이제 후보들 경우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지금요. 지금 후보들은 경찰 경호 인력들이 진즉부터 나와서 이제 예. 철통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후보들은 이제 지역 유세를 가거나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 모였는데 가면은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후보 손 한번 잡고 예. 싶고 사진 같이 찍고 싶고 뭐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후보 입장에서는 경호 인력들한테 가급적이면 옆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거를 저도 뭐 점심 때 밥을 먹다가 저 소식을 접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그 이른바 흉기로 표기되는 저 둔기가 예. 상당히 위험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분이 여러 차례 내리쳤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이고요. 저거는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테러라는 말씀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까지도 예.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위로와 그렇습니다. 회유를 비는 정말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예. 막 불거졌을 때 약간 즉각적인 반응이 좀 그런 게 저는 있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 확인되지 않은 거는 예. 올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당이나 선대위 공식 입장은 다 확인한 다음에 예. 바로 냈습니다. 내가지고 이런 거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유럽하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인데 예. 이게 뭐 선거 과정이 과열됐거나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이 지금 이 가해자 이분이 본인의 개인적 성향을 드러낸 건지 이건 봐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이 어느 한쪽 진영을 자극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너무 초반에 지나간 일 가지고 예. 이걸 또 문제 삼는다든지 이런 자세는 맞지 않고요. 지금 대통령과 여야 후보 이렇게 정제된 표현과 함께 위로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여야 갈 것 없이 규탄한다.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 좀 냈습니다. 예, 김주혁 전 국장님. 아니 근데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절박한 건 알겠어요. 선거 막판이 되니까 절박한 걸 알겠는데 하지만 저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뭐 신문에도 다 나왔으니까 예, 보도가 뭐 다 됐습니다. 이미. 예, 보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여당 대표에게 백색 테러라니요 라면서 이것이 마치 무슨 보수 야당에서 저지른 것처럼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증오의 선동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증오를 선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황교익 씨도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마칼럼니스트인데 이게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은 탓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왜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일어나자마자 아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슨 야당 대선 후보의 예. 잘못이고 야당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몇 건의 테러들 2006년 박근혜 예.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테러 그리고 2015년에
벌어졌던 루퍼트 미국 대사를 또 백주 대낮에 테러했던 것들, 그리고 이번 사태까지 그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 테러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겠습니다. 예, 한민수 부단님. 예, 우리 김주영 국장님처럼 이런 말씀 자체가 또 한쪽 진영에 보내는 메시지가 되고 또 비판이 되는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SNS나 글을 올리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 지적처럼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 진영 어차피 그 뭐 부인 못할 테니까요. 영상도 나왔고 기사도 나왔으니까 두 분 다. 거기에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랄지 젊은 남성들이랄지 이렇게 1인 시위라고 할 때 그 이른바 윤석열 후보 운동원들이 아주 거치게 대하고 폭력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빗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빗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마치 또 민주 진영이나 이쪽 진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테러 자체를 규탄을 하고 잘못된 거 가지고 정치에 악용하는 거 분명 문제 있다. 이 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송영길 대표 뭐 중상은 아니라는 거. 뭐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중상은 아니라는 점. 뭐 이런 게 좀 어제 좀 다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후보들 어제 모습 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제주 찍고 경부선 공략, 그러니까 상행선을 타고 올라왔다는 거죠. 뭐 방향상으로. 국정은 초보 연습장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누구 들으라고 한 것 같죠? 초보, 뭐 미숙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은 들으셨겠네요. 뭐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입니다.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사실 일꾼 하나 뽑을 때도 일 잘하나 안 하나, 이것은 막걸리나 먹고 하루 종일 나무근에서 잠자지 않나, 이런 거 다 보고 뽑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콩밭도 못 맺는 사람을 머슴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아우,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뭐 콩밭 머슴인데 콩밭도 못 메고 막걸리를 먹고 뭐 잠이나 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초보 안 됩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자, 반문 결집을 호소한 윤석열. 코로나처럼 집값 폭등, 버릇없는 머슴을 갈자. 이것도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군요, 이것도. 뭐 머슴 이런 얘기. 머슴 얘기를 두 후보가 다 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넓게 보면 정치인, 뭐 대통령, 국민을 위한 머슴, 뭐 이렇게 비유가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겠죠. 자, 그럼요. 경기도 뭐 도시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부동산 실정에 맹폭을 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머슴 노릇을 똑바로 하려면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그건 머슴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입니다, 그거는. 뭐가 X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얘기 중에. 아무튼 머슴 얘기라도 하면 나쁜 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 경쟁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장점이 이거다. 이걸 강조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죠. 그런데 혹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있어요. 심상정. 본인을 찍는 거는 사표가 아닌 생표다, 생표. 사표, 생표. 그리고 청년층에 소신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표를 심상정에게 몰아주셔서 양당 정치의 판을 크게 흔들 수 있을 때 진정한 통합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차표는 없습니다. 4분 중에 3분 남았는데 이 3사람에게 주는 표 중에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가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표, 생표 이거를 저 유세마다 강조를 하고 있죠. 생표다. 본인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들마다 이제 생각과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뭐 이걸 가지고 패널분들과 토론을 해봐야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오늘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유세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있을 텐데 오늘 후보별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보시죠. 오늘 D-1 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의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유세. 그리고요. 이렇게 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를 갔다 고향 들려 파주. 그리고 인천. 그리고 광명,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래요. 그리고 청계광장도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홍대 거리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증권 그리고 홍대 이러면 약간 젊은 뭐 이런 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청년층에 대한 호소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요.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일정입니다. 아유 윤석열 후보는요 멀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 그리고 부산을 찍고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서울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서울에 뭐 서울광장에 유세가 있고 그 뒤에 건대 입구 강남역 역시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곳 대학가 쪽으로 먼저 가고 마지막엔 강남역 거리 인사입니다. 이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거리가 좀 많네요. 오늘요. 뛰는 거리가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윤희석 대변인께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요. 이 윤석열 후보의 일정 중에 첫 일정이 제주예요. 근데 이게 어제 기자들이 많이 좀 혼동됐어요. 원래 제주 일정이 있었다가 취소된 걸로 알려졌다가 어젯밤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주 일정을 잡느냐고 원래 있던 일정들이 조금씩 늦춰지고 시간이 조정됐거든요. 자, 제주 일정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니 원래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예.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부선 라인 따라 쭉 부산까지 갔었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시 이제 남쪽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제주도 일정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제주 강정마을 가서 연설도 하시고 제주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넣었었던 거고 중간에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정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지를 다시 낸 게 오전 일정이 빈 상태로 오후 일정만 나갑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제주도 일정이 취소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가는 일정하고 시간,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리 이거에서 다시 조정을 하자 하면서 살짝 뺐고 다시 또 재공지를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제주도에서 이제 유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라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주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뭡니까 지금 제주 일정 이렇게 자꾸 바뀌세요? 뭐 이렇게 반응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희 선대본에 좀 책임 있는 분이 다른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발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제주도를 어떻게 빼놓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짧게 오늘 마지막 날 유세 이 컨셉 이른바 컨셉이 뭡니까 이 유세 일정에? 결론적으로 전 국토를 다시 훑어 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날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서울로 올라가고 마지막을 건대 입구 강남역 역시나 젊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거리 인사를 하는 걸로 끝낸다. 이런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앞서 봤던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 동선 좀 다시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이런 모습인데 한민수 부단장님.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날 유세 일정은 이른바 컨셉이 뭡니까? 일단 제주도 얘기는 다른 당 후보님이시긴 하지만 한마디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그쪽 당에 책임 있는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분이 뭐라면 자기 당 후보 안 가는 것만 제주도 안 간다. 일정상 못 간다. 거기까지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이재명 후보도 못 올 것?
이렇게 하면 좀.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 갔죠. 약간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못 가는 게 아니고 못 갈 것 같은데 저희는 진작에 잡혔던 일정이고 그러니까 다른 당 후보 일정까지 너무 조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후보가 어제 가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제가 제주도 분이라도 기분 되게 상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마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랄지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잡힌 것 같은데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좀 하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저 일정에서 한 2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예, 이건 좀 약간 좀 핵심만 간략하게 좀 제시한 거예요. 먼저 이제 여의도 증권가 가서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층들 또 주식하는 분들에 대한 연설을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10시 반에 당사에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국민들께 지지자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양극화 시대 엄청난 위기 시대 아닙니까? 이때 언제 국정을 챙기고 연습하고 있겠습니까? 준비된 대통령 후보만이 아까 영상으로 확인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다는 그 거네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유세를 마지막까지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청계광장에서는 김동연 전 후보, 경제부총리, 이낙연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다 모이셔가지고요. 그겁니다.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이 컨셉트로 하고 마지막에는 뭐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어디 강남역 가시던데 이제 홍대로 가서 그렇습니다. 절박 제명이라는 저희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국민들께 정말 내일 소중한 한 표가 본인의 삶과 이 나라의 5년이 달려 있다는 거 이거를 절박하게 호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후보들이 진짜 목청이 터져라 아마 호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12시쯤 끝나게 되거든요. 자, 다음은요. 지금까지 여야가 어제도 판세 뭐 이런 거 설명 많이 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율 관련된 내용도 좀 섞여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1에서 2점 뒤졌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짝 뒤진 건데 요거 올라가고 있어서 역전 가능합니다. 이런 설명이고요. 야당은 승기 확실히 굳힐 겁니다. 그동안 승기 있었는데 이거 굳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야 모두 강조하길 당락은 투표율에 달렸다. 이거는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 여야 공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25년 만에 80% 투표율을 찍을까? 최대 변수된 최종 투표율. 지금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이 36.93. 자, 그렇다면 본 투표율에서 얼마나 많이 돼서 80%까지 갈까? 자, 최근 대선에서는요. 뭐 77, 72 정도까지 나왔지 80 못 찍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지 그냥 예전과 다른 대선과 비쌀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그냥 사전 투표는 먼저 투표했을 뿐이다. 어차피 본 투표하실 분이 먼저 그냥 하신 거다. 그래서 최종은 과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전 의원님.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한 70, 지난번 대선이 77%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받았죠. 그러나 뭐 어쨌든 13대 때는 뭐 89%를 87년도에는 기록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뭐 80% 근처에 가겠다라고 하는데 뭐 코로나 요인도 있고 해서 실제로 한 제가 생각할 땐 78, 79 이런 정도 갈 가능성이 있죠. 직전 대선, 지난 2017년 대선보다는 높을 것으로 일단 보시는 거예요? 네, 보는데 사실은 결집도에 따라서는 사실은 80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장애 요인이 되고요. 이번엔 특히 또 재동포들께서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때문에 실제로 그 투표율도 낮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또 그야말로 고연령자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거동이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80%를 넘기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예상외로 처음에 우리가 뭐 비호감 대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게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현재, 않아요. 예. 사전 투표를 한 걸 보면 예. 80% 투표했다고 봤을 때 거의 전체 투표의 45%를 이미 해 놓은 상태라 그러네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본 투표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겁니다. 네. 오늘 아마 양 후보가 최종 그 선거 일정을 짬에 있어서 예. 좀 보시면 사전 투표에 이미 여당이 좀 호남 지역으로부터 높은 사전 투표율, 적극적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가장 높았죠. 네. 사전 투표율이. 그런 부분들은 곧 그 수도권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는 수도권에 집중할 때가 됐다. 전략적 투표청은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도를 노리고 아직도 마음을 주지 않는 20대, 30대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여당의 그 전략이라고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러한 응집력은 달아올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결집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의 결집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후보 표정이 굉장히 밝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거친 용어들을 서슴지 않는 건 뭔가 조급하고 있고 예. 마음만 바빠서 사실은 제주도 안 갈 수도 없고 아침부터 전국을 찍어야 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전님은 아주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김재혁 전 국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뭐 투표율 그리고 그 영향인데 아마도 좀 다른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 사전 투표를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엔 33에서 35%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37%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여태까지 사전 투표가 본 투표율을 넘어간 적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사전 투표 곱하기 2하면 7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74%를 넘어가는 그러네. 투표율이 나올 것인데 최소는 그 정도다. 최소한. 그렇죠. 박근혜 문재인 그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가 75%였고 그다음에 촛불 시위 이후에 벌어졌던 지난번 대선이 77%였는데 그 전문가들은 그동안은 절대로 77%까지는 못 갈 것이다. 아마 75% 언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투표율로 보면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80%라는 건 사실상은 전 국민이 다 투표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병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전혀 나는 죽어도 투표 안 해라는 사람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전원이 투표했을 때가 80%여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어려운 숫자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따라서 한 70%, 5%에서 70 그 이후 77%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1, 2%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누구에게 유리하냐.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있잖아요. 거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건 야, 내가 이걸 지켜줄래라고 할 때 가는 사람들보다는 분노에 의한 투표가 훨씬 많아요. 나 이거 못 참겠다 정말. 이거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끄는 힘이 되는 것들이 그게 세계적인 그러니까 화가 나서 투표하러 가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그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나는 이거 지켜줄래라고 하면서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이 후보를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후보들의 표를 다 끌어안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그 여론조사 추세를 봐도 그 호남의 표를 다 끌어가고 있지는 못해요. 물론 50% 이상의 사전 투표가 있었긴 했지만 그것이 뭐 다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가 뭐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호남 분들 이분들이 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야겠다. 꼭 이 후보를 지켜줘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권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걸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분들이 되면 안 되겠다. 정권 재창출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노표가 훨씬 많을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에 대한 전망은요. 사실은 사전 투표율을 일단 바탕에 두잖아요. 그중에서도 호남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뭐 전남 같은 경우 50% 넘고 호남 전체로 봐도 이제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 사전 투표에는 무엇이 섞여 있는 건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인가? 뭐 이런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죠. 방향들이요.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봐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요. 자, 다음은요. 우크라이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얘기가 오늘 기사에 있네요.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4장의 사진인데요. 다 무슨 이렇게 군인들로 보이죠? 특히 뭐 이분들. 여기 쭉 서 있고요. 다들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여성분도 총을 들고 있잖아요. 공통점은요. 바로 우크라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총 들고 나라 지키는 애국 의원들. 이 모습들인 거예요. 꽁무니 뺀 친러 의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국회의원들인데 이분들은 꽁무니를 뺐대요. 다른 데를 갔답니다. 근데 러시아로 안 가고 다른 나라로 갔답니다. 또. 좀 더 보죠. 자원 입대, 군사훈련 등 조국 수호에 나섰다. 근데 친러 의원들은 러시아 대신 서방으로 피란을 갔더라. 뭐죠? 이거는. 여기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아래에 있네요.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이 내용 보여드렸는데 한 기자와 이 우크라이나 친러 국회의원이 토론 중에 막 주먹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국회의원 여기 있습니다. 친러 성향의 네스토르 슈프리치 플랫폼 포 라이프 소속 의원. 아무튼 이름이 돼 있어요. 이분은 지금 구금됐습니다. 반역 혐의로. 왜 그런가 하면요. 군부대와 검문소 주변을 불법 촬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로 넘겨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혐의를 받은 거죠. 구금된 상태. 잡혔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한민수 부단장님. 이게 기사로 다뤄지는 이유는 이른바 국회의원.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반열 아니면 이른바 좀 다른 표로 고위층. 이런 분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 탈주해서 안위만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더라. 총을 들었더라. 이래서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러시아 침공 초기에 이른바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뭐 도주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가짜 뉴스였어요. 가짜 뉴스였죠.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저 국회의원들 지금 저 지면으로 우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국회의원들의 총든 모습과 저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감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 보면은 이른바 사회 지도층은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루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선했을 때 다른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또 맞게 행동을 하고 한다는 게 있는데요. 저런 모습은 지금 상대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경제적 위기, 뭐 디폴트 이런 얘기까지 서양에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국회의원들까지 나도 총 차고 가서 전쟁을 하겠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모습들을 보면요. 저거만 봐서는 이미 러시아가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그 듭니다. 압도적인 군사를 갖고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좀 자기들보다 힘이 약하다고 약속을 침범할 때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과 나라가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일반 국민들도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거와 관련돼서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UDT 해군 특수전 전단인데 UDT 출신 유튜버 이분 이근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참전하겠다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본인이 SNS를 통해서 입국 사실을 알렸는데 우리나라에선 개인적인 참전은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권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살아서 돌아가면 그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한국인 100명 의용군 지원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러시아는요,
시리아 용병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지금 전 세계 의용군이요 우크라이나로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걸 의식했을까요? 러시아는 또 용병을 쓴다고 합니다. 전 세계 2만 명 넘게 우크라이나 지원했답니다. 지금 그중에 지금 아까 앞선 기사 소개드렸죠. 한국인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종혁 정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 발언 시간 좀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이거 다른 분들도 지금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게 그러니까 예. 저는 저걸 보면서 1936년에 프랑코가 스페인에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국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스페인 내전. 네, 그래서 이제 내전이 벌어졌고 그때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비롯해서 국제 여단이 구성돼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의용군들이 몰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졌지만 예. 어쨌든 하지만 그분들이 뭐 처벌받았던 적은 없는데 예. 생각해 보면 가난한 나라 오지 뭐 이런 데 가서 봉사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어떤 독재자 푸틴의 침략 전쟁에 의해서 예. 핍박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게 군사적 기술이니까 예. 가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행위, 양심범에 해당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법상은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상당 부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글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몰려가는데 그분들도 돌아오면 다 그 나라에서 처벌받나? 나라마다 좀 사정 다를 것 같긴 글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저분이 이제 이근 씨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좀 화제가 됐는데 예. 저 문제를 둘러싸고서라도 그 형법적인 처벌 이런 걸 논란을 떠나서라도 저는 이근 씨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침략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라는 그 정신만큼은 굉장히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전원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국, 뭐 외교부가 별다른 조치나 뭐 이런 거 없다고 얘기를 안 하면 약간 묵인하는 게 돼서 이게 오히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가겠다고 손을 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부도 걱정할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은 정부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일정 정도 국가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본다라면 개인의 어떤 좋은 의미의 우방을 도와준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또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여러 가지 외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사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공식적으로 무기를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에서 또 거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들을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존중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법적 정당성과 권위는 그대로 작동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갔다 와서 일정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처벌을 받아야죠.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더 훨씬 강하게 실제로 위험 지역에 갔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국민들에 대하여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국가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인데 뭐 형법도 그렇고 여권법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따져보면 벌금이 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나와요. 좀 감형은 지금. 해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참 고민일 겁니다.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 자, 깐부 중국 기업, 깐부인 중국의 기업 틱톡도 등을 돌렸다. 지금 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제재를 하죠. 그리고 한 투자은행은요, 러시아가 16일 디폴트 가능성, 그러니까 채권에서 빚을 못 갚는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희석 대변인, 뭐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 디폴트 되면 이게 파급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20몇 년 전에 97년에 IMF 금융위기. 그게 겪어봤죠, 우리가. 빚을 못 갚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돈은 있는데 국제 결제망에서 지금 배제가 돼 있어서 그래요. 러시아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외화를 갖고 있는데 한 3분의 2 이상이 해외은행에 다 예치돼 있어요. 근데 은행들 간의 거래에서 러시아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뺄 수도 없네요. 돈을 어떻게 그러면. 동결이 되는 겁니다. 계좌가. 그럼 갖고 있는 외환보유 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 방법도 은행을 통해서는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할 수밖에 없고 또 현금을 들고 그냥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금융위기, 즉 국제적인 신용이 엄청나게 하락이 되겠죠. 지금 날짜가 잡혔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좀.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